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디까지 때려도 될까요? 오늘의 사건은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한 한 남성. 그는 도둑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발로, 빨래건조대로, 그리고 벨트로. 결국 도둑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제 집에 들어온 도둑을 제압한 것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 판결문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합니다. 2016년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집안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둑이었습니다. A씨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둑인 피해자 B씨는 놀라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더 빨랐습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을 발견하고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B씨. B씨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뒤통수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습니다. 빨래건조대를 들고 와서 B씨의 등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허리에서 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등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나 때렸는지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차례. B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B씨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상해치사, 남의 몸을 다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정당방위입니다. 설령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과잉방위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징역 1년 6개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과잉방위도 인정할 수 없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B씨가 사망했습니다.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상해치사. 2심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주장. 만약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과잉방위는 인정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도둑을 발견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공포와 분노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주장. 빨래건조대는 흉기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용품일 뿐입니다. 네 번째 주장,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주장.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너무 엄격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집에 침입한 도둑을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격합니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기각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 법원은 먼저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정당방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해 반격하는 것.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즉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2항은 과잉방위에 대해 규정합니다.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방어가 좀 과했더라도 사정을 봐서 형을 줄여주거나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3항은 불가벌적 과잉방위입니다.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전항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밤에 또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흥분 때문에 과하게 방어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정당방위에서 방어행위는 순수하게 수비적인 방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반격, 즉 공격적 방어도 포함한다. 하지만 이것이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평가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핵심은 이겁니다. 반격은 괜찮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이 어디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피고인 측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인데 법원은 이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5개 국가의 정당방위 법제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는 흥미로운 판례가 있습니다. 집에 침입한 도둑이 집주인의 과격한 폭력을 방어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즉, 도둑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집주인이 도둑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도둑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반격한 것. 이것을 정당방위로 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도 무조건 집주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이더라도 과도한 폭력에 대해서는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뉴욕주 형법을 보겠습니다. 침입자에 대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침입자가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곧 가할 것 같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 믿음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미국도 무조건 총 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침입자가 도망가는 경우처럼 즉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프랑스 법은 명확합니다. 공격에 직면한 순간이 지난 후의 방위 행위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격이 끝났는데도 계속 때리면 그건 방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도 엄격합니다. 맨손인 침해자에 대항해서 흉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하지만 반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이 부당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은 맞다. B씨는 도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B씨는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들켰을 때 B씨는 도망가려고만 했다. A씨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자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이 순간 B씨는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즉, 침해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 여기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제압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쓰러진 B씨는 계속 도망가려고만 했다. 반격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뒤통수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빨래 건조대로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벨트로 채찍질을 했다. 특히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법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날 개 패듯이 때렸다. 이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공격입니다. 보복입니다. 응징입니다. 법원의 결론.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해서 제압한 것까지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명백히 선을 넘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잉방위는 어떨까요? 과잉방위도 일단은 방위행위여야 합니다. 방어하다가 좀 과한 것. 하지만 A씨의 행위는 애초에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가한 정황이 전혀 없다. B씨는 그저 도망가려고만 했다.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가해진 추가 폭행은 방어 행위로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했다. 따라서 과잉방위도 인정할 수 없다.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니 불가벌적 과잉방위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은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폭행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 맞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폐렴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그렇게 때렸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해치사를 인정한다. 여기까지 보면 A씨는 매우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점들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던 것이 잘못이다. 피고인이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흥분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이것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는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피고인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A씨는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3년이니까요. 하지만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압과 응징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상대를 제압했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계속 때리는 순간 그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범죄가 됩니다. 둘째, 상대가 도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생명권이 있습니다. 셋째, 흥분한 상태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법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별히 엄격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총으로 쏴도 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정당방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둘째, 부득이하게 제압해야 한다면 딱 제압만 하세요. 셋째, 제압 후에는 절대 추가 폭행하지 마세요. 넷째, 모든 상황을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다섯째,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 판결문이 알고 싶다였습니다.